현재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뭐 넉넉하지 않는 상황인데 보험료까지 올리려니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나 우리 이제 세대들도 이제 본인의 노후도 걱정할 때가 됐다. 자녀의 교육이나 자녀의 미래만 걱정해서 자꾸 목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미니멈 보장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추가적인 알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방향, 길이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과 같이 경제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 노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십니다. 이 노후 그러면 뭐 기초생활연금도 있습니다만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16번 이상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덜 받고 또 늦게 받고 더 내는 이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늘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보장성 강화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되느냐의 딜레마를 놓고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이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분 많이 들어보셨죠? 상담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영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서론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매번 대통령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 이 문제를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07년부터 쭉 개혁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김용학 교수님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이고 이 개혁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해 왔습니까? 네, 뭐 개혁의 목표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재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네. 주장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이 너무 팍팍한데 네. 소득 대체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보장성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이 두 개의 방향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서랍 안에 이제 개혁안을 넣어버린 상태고 네.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재정 재계산 작업 이거는 뭐 이 연금 개혁을 위해서 일부러 한 작업은 아니고 네. 5년마다 그 법에 의해서 재정 네. 재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재정 재계산을 했고 그것이 이제 지난 9월 1일 날 공청회 하면서 재정 계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과 지급 개시 연령,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어떻게 조합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안심하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안심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쯤 고갈될 것인가. 그래서 이 보통 정부가 내는 공적 자금에 대한 것은 릴라이빌리티라 그래서 안정성, 의존할 수 있는 정도를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스테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안정적이냐, 지속 가능하냐 이제 이 문제를 따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따지는 게 이제 저스트.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 것이냐. 말씀 주셨지만 내가 돈을 갖다가 100만 원 냈는데 150만 원 받아가는 게 맞느냐, 50만 원 받아가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어떤 합리성이라 그럴까요? 정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국민들 고민이 자꾸 언론에서 고갈된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미래 세대들은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아요. 이영주 대표님, 고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기금 고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재정 계산에 따라서 2055년 정도에 고갈되는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고갈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이거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네. 어차피 기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현재 곳간에 쌓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해 납입된 돈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고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연금 못 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갈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돈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 돈이 나가야 될 돈에 맞추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이제 고갈을 요즘 이제 복지부에서는 고갈이란 말이 너무 국민들한테 부담 주니까 그러니까요. 소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소진이란 말은 어떻든 우리가 이제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서 네. 미리 적립을 좀 해놓은 돈이 기금인데 네. 그것이 2055년까지는 적립기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우리 국민연금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2055년까지 적립기금이 있다는 것도 네.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왜냐하면 2055년까지는 어떻든 적립기금 안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적립기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 당시에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를 받아서 그 당시 연금 지급이 필요한 분들한테 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일종의 예산 방식 내지 부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틀로 바뀐다는 것인데 이런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들 대부분 서구 유럽들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준비금으로 뭐 몇 달치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그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연금 수급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구 유럽과 같이 근로세대에게 연금 보험료 받아서 노인 어르신한테 드리려면 그 당시 근로세대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우리 지금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2070년에 네. 인구 부양비가 100을 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근로세대 한 명이 노인세대 한 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데 지금은 한 4명 내지 5명이 한 분 모시는 거거든요. 네. 그 4명 내지 5명이 한 분 모시는 거하고 한 분이 한 명 모시는 거는 뭐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 부담이 크죠. 서구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이 부양비가 높아지긴 하지만 많아져도 네.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부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 적립기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적립기금의 필요성이 네.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정계산위원회에 계신 위원장이시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이 5년마다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2013년도에 3차를 했고 2018년도에 4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재정 이게 기금이 소진된다는 게 3차 때는 2060년, 4차 때는 2057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2055년 이래 버리니까 3년 줄어들고 2년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 가면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2055년으로 이제 적립기금 소진연도가 앞당겨진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년 앞당겨졌기 때문에 문제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2060년에 소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60년에 소진된다 했을 때도 역시 재정 개혁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2055년에 소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좀 더 피부에 더 가까이 왔다. 위기가 좀 더 약간 심화됐다는 것이지 네. 근본적인 위기 문제는 이미 2060년에 소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 계속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제 2055년이 소진된다고 하니까 국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받는 것. 네. 본인이 연금보험료 내시는데 가입자께서 예. 그 연금보험료 원리금 합계액보다 예. 본인이 연금 받는 것을 현재 가치로 한 것이 한 2배 내지 2.45배 정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부담 고급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를 떠나서 언젠가는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 하는 거니까 결국은 받는 것은 좀 줄이고
네. 부담하는 건 느리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임금개혁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금 고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 고갈된다는 건 마찬가지로 2060년이나 55년이냐의 문제보다도 그 속도 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이게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늘어나다가 네. 2040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1,700조 가까이 쌓인 기금이 불과 한 15년 사이에 그 소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1년에 100조에서 200조가 점점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게 급격히 사라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곡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2055년 이후에도 매년 150조씩 더 필요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원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때 가서 부가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울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점점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2040년, 2055년, 15년 사이에 한 150조 정도, 1,700조가 사라지니까 한 150 정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으로 만약에 2040년부터 고갈이 되고 2055년에 고갈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입금이 그러니까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 국민연금으로 이제 보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 한 60조 원 정도 들어오고 60조 있습니다. 원요. 그런데 이제 급여 지출 나가는 것은 우리 보험료가 이제 9% 거두는데 60조 원 정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보험료 한 6%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적립금이 쌓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10.2% 정도 되고 네. 보험료 수입의 증가 속도는 한 2.8%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출 증가 속도는 10.2%고 보험료 수입의 증가 속도는 2.8%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 이제 기금 운용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적립기금이 계속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임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의 이제 급격하게 2040년 후에 고갈 소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 하면은 우리는 보통은 1955년생부터 63년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인구가 집약된 계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 74년생까지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거의 한 해에 태어날 때 100만 명씩 태어나신 분들이고 지금 25만 명 태어나고 있는데 한때는 70년에는 100만 명씩 태어났던 분들이 네. 지금 보험료 낼 때는 100만 명이 내시니까 보험료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 이분들이 다 연금을 받게 되면 그냥 그동안 부들했던 것에 2.5배씩 다 받아 나가시니까 결국은 빠르게 수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5년마다 재정 계획을 다시 계산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88년부터 도입된 시기부터 계산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통계, 추이 같은 분석력이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바뀌면서 말씀 주신 대로 수익과 지출의 언밸런싱, 불균형에 따라서 5년마다 추계를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연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개인이 또 개인연금을 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민연금이 유독 이렇게 다른 공적연금, 소위 뭐 공적연금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여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그 고갈, 소진 이런 문제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공무원이라는 대상 자체가 전국에서 한 5, 60만 정도. 근데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자의 범위가 훨씬 넓고요. 뭐 사실 공무원연금도 지금 기금이 사실 뭐 이제 충분한 상태는 아닌 거니까. 네. 근데 국민연금은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을 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납입 보험료율이 3%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 7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3만 원 내서 네. 나중에 노후에 연금 개시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로 네. 설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대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타당했겠지만 급격하게 지금 기대금이 증가하고 또
또 저출산 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국민연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문제라. 지금 사실은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 교직원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뭐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이런 구조를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고 네. 그 결과로서 2000년에 적립기금이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3년 전에 소진된 거죠. 네. 그다음에 군인연금 역시 1977년에 예.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예. 그래서 적립기금이 뭐 지불 준비금 정도 구실밖에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그 국고 보조로 이제 그 좀 일부 떼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적자 보존을 위해서 국고가 투입되고 있으면서 왜 2055년까지 적립기금이 있는 국민연금을 못 살게 구느냐.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먼저 개혁해라 하는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적립기금이 있긴 있지만 네.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2042년에 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세계 제도가 다 국민연금보다 더 재정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공무원연금하고 그 군인 그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2015년에 우리 4차 개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도 또 같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담으로 잠깐 드리면 이 방송 보시는 공무원이나 군인분들은 또 할 말이 많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나름대로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더 급여도 적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노후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낸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좀 불만이 더 크신 게 있고요. 근데 이 돈을 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적립을 하는 그 방식이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국민연금도 그렇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같으면 아까 이행주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50%를 내고 또 자기가 50%를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원 낸다 그러면 나는 15,000원 내고 회사가 15,000원 내서 3만 원을 내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의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수익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로자나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반만 부담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9%를 감안을 하더라도 내가 낸 돈 대비 연금액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데 거기다가 실제 내가 낸 돈을 따지게 되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거고요. 근데 뭐 자영업자들은 9%를 본인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근로자의 한정에서만 볼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익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을 몇 배 받느냐 예. 하는 그 수익비가 국민연금의 한 2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 그 2배라는 것은 보험료 사용자가 낸 보험료와 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합계한 것을 분모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만 계산하면 2배가 아니고 4배를 4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4배라는 게 원금의 4배가 아니고 네. 원리금 예. 그러니까 그 원금에다가 이자 붙인 돈을 분모를 했을 때 그 금액의 4배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연금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 상담해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88년부터 꾸준하게 납입해 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 옮기지도 않고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그 제일 높은 구간을 내오신 분들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총액이 원금 기준으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합치면 좀 더 되겠지만요. 그분들이 실제로 연금 수령액이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내가 부담한 건 5,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내고 월 200만 원씩 평생 받는 것도 굉장히 사실 후한 건데 5,500을 내고 월 200만 원씩 평생 받는다 그러면 사실 한 2, 3년만 받으면 내가 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후한 제도이긴 한데 반대로 국민연금이 또 자체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씀이죠.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지금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누가 200만 원 받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20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국민연금에 사각지대에 놓이셨던 분들은 실제로 지금도 5, 60만 원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받는 분 내에서도 이런 양극화는 심합니다. 이 통계라고 하는 숫자는 전반적인 평균치를 내거나 중앙값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양극화, 양극단에 있는 이 불편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선한
새로 말씀하셨고 9월 1일 날 공청회 하셨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공청회 하신 내용, 개선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인지. 네, 이번에 이제 그 5차 재정 재계산은 그 기본적으로 목표를 분명히 좀 했습니다. 재정 계산이 왜 하느냐? 재정 계산 그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그 재정 추계 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네. 몇 년까지 예측해서 그 우리가 지금 재정 안정화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그 1차 재정 계산부터 목표가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면 향후 70년이 2093년까지를 재정 추계를 합니다. 그럼 네. 왜 2070년을 하느냐? 현재 예를 들면 그 20세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분이 평균 수명까지 사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93년 정도를 잡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지금 20세인 사람이 가입하는데 가입하는 순간에 앞으로 뭐 2055년에 정기금이 소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연금 가입할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지금 가입하는 사람이 적어도 내가 평균 수명 사는 동안에는 정기금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의 기초다라고 생각해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은 2055년에 소진돼서 지금 1990년생조차도 연금보험료 열심히 납입했는데 2055년 되면 적립기금 못 받지 않느냐 걱정하는데 지금 20세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20세인 사람이 2093년 70세가 되는 70년 후까지 적립기금 받을 수 있는 적립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12%, 15%, 18%를 실험해 봤고 네. 물론 그 중간도 다 실험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랜드마크적으로 해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급 개시령도 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66세, 67세, 68세 이것도 지금 당장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2033년까지 65세를 올리는 거는 1998년도 법 개정에 의해서 이미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 2048년에 68세니까 앞으로 66세 되는 것도 15년 이후에부터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금 우리 4.5%로 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금 상반기까지 수익률은 5.1%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 수익률도 지금 현재보다 한 0.5%포인트 높인다든지 1%포인트 높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 2093년까지 제도가 개선 예를 들면 적립기금이 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찾았습니다. 네. 찾았으니까 보험료 12% 올린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뭐 수급 개시 연령 기금운용 수익률 1% 올려도 아무리 해도 2080년까지밖에 안 가요. 네. 그런데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이제 2048년까지 올리고 네. 기금운용 수익률을 0.6% 포인트 정도 올리면 2094년까지 되는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18% 올리면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수급 개시 연령 하나만 하든지 네. 안 그러면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적립기금이 2093년까지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험료 15%나 18%가 사실 과정되죠. 그런데 네. 보험료 18% 지금 보험료 9%인데 보험료 18%니까 2배 내는 것인데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까지 생각하면 2.45배를 맞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비는 한 1.4 내지 뭐 1.45배 정도 되는 그런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 부담 올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22% 정도는 너무 낮고 한 15% 정도를 그것도 뭐 천천히 올리면 안 됩니다. 한 0.6% 포인트 정도 1년에 0.6% 포인트 정도씩 네. 가능한 빠르게 올려야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립기금이 이미 이제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에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베이비붐 세대, 아까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근로시장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100만 명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실 때 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왜? 이분이 또 수익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태어난 세대가 25만밖에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단 1%를 올려도
25만 명이 1% 올리는 거하고 100만 명이 1% 올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지금 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은 노동시장에 계실 때 좀 올려서 우리 자녀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재정 개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지금 미래 세대가 돈을 안정적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오버래핑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의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53년부터 63년까지가 베이비붐 1세대, 64년부터 74년까지가 보통 정의해서 이제 베이비붐 2세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장 지금 국민연금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그 재정 건전성 문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일정한 소득, 뭐 기초생활연금도 있습니다만 어떤 소득 보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냐, 요 논쟁을 가지고 많이들 좀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국민연금의 이슈가 이 두 가지로 보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보면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좀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많이 받는 것보다 차라리 다 안 내고 안 받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는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걸 낮춰야 재정이 안정화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는 걸 올리면서 받는 것까지 올려버리면 사실 개혁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뭐 10번 넘게 개혁을 했다가 지금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개혁이 안 된 것인데 이번에 할 때는 약간 좀 더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지금 당장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12% 올리고 소득 대체를 또 올리자라는 안보다는 조금 더 올릴 때 올리더라도 소득은 그대로 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당장은 좀 불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오히려 재정을 좀 안정화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납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 올리는 걸 그분들에게는 이제 이슈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연금을 깎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에게 또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이들도 제가 사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인데 이들도 사실 한 10년만 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를 더 걷기 위해선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5%를 내야 될 정작 10몇 년 후에는 나는 이미 보험료를 납입을 완료했을 거니까. 그러면 납입하는 기간은 현재 60세까지인데 이걸 늦춰서 65세까지 납입하는 기간을 더 늘려줘야 현실적으로 이 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20, 30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현실적으로 좀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훈 대표님,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 3중 잔금 장치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더 많이 나가거나 뭐 더 적게 나가거나 이러면은 연금 개혁할 때마다 매번 골치가 아프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제도인데 3중 개혁, 우리나라의 3중 잔금, 우리나라도 이거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이걸 도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뭐 내가 급여가 얼마가 올라가든 물가가 얼마 올라가든 사회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이 사회적 변화를 대응하지 못하는.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뭐 그냥 일반 기업들을 보면 기업들은 제도를 수시로 바꾸면서 뭐 예를 들면 내년에 좀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바로 뭐 고용을 축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국민연금은 너무 늦다는 거. 네. 지금도 개혁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뭐 12%, 15%, 18%를 둘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언젠가 또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혁 안에도 만약에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다면 향후에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좀 인플레가 심해진다. 그러면 연금액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 말 그대로 또 물가 상승률이 낮춰진다. 그렇게 되면 또 연금액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연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변화가 좀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영국의 지금 3중 잔금 장치라는 이야기는 노소득 보장을 위한 3중 잔금 장치. 잔금 장치입니다. 예. 그럼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연금을 이제 우리 사적연금하고 공적연금을 가진 건 차이가 공적연금은 연금을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이제 100만 받기 시작했다면
물가가 오르는 데 따라서 같이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가 슬라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이제 5.1% 올랐다. 그럼 5.1%가 5만 원이 더 붙게 되는 더 거죠. 붙게 되는 예.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그 실질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삼중 잠금 장치가 최근에 언론에 난 이유는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삼중이라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는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네. 하나는 물가에 따라서, 네. 그것도 안 되면은 최소한 2.5%는 정부가 무조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삼중 장치면 우리는 보통 그 중에서 최고를 갖다가 예. 이 하는 거니까 지정한다든지. 예. 예를 들어 임금이 제일 많이 올랐으면 임금 상승률에 그렇죠. 따라서 물가가 더 올랐으면 물가가에 따라서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2.5%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일반 근로 이게 사실은 연금 수급자도 생활 보장이 돼야 되지만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 지금 근로자 간에 있어서의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은 뭐 높은 수준에 따라서 계속 올려주게 되면은 사실은 이 근로 생활자보다 네. 연금 수급자가 연금이 더 빨리 올라가는. 네. 그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수급자나 그다음에 그 근로자나 올라가는 속도가 같아야지 조금 더 낮추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근로 생활자보다 연금 수급 생활자가 더 빨리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그 보수당 정부가 그걸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연금 수급자의 그 소득 증가율은 60%인데 근로생활자의 소득 증가율은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또 세금은 또 누가 냅니까? 다 근로자가 내지 근로자들이 않습니까? 내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로자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너무 과다한 잔금 장치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적연금 중에서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 실제 영국에서 이런 지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제가 네.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은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국민연금이 납입보험률이 3%였는데 예. 98년도에 개혁하면서 이게 9%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구조를 했기 때문에 올려도 사회적으로 그 반발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에서 픽스가 된 이후로 지금 거의 20년째 그 다음에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올린다니까 반발이 됐듯이 지금 여러 가지 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향후에 딱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납입보험료율이라든가 뭐 연금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 유연성을 좀 둔다면 오히려 향후에 개혁을 할 때도 훨씬 네. 더 좀 유연하게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5년마다 재정 재계산 목적 자체가 사실은 5년마다 그 다시 점검을 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올리고 내릴 필요성이 내리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선진국 일부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서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든지 여타 조건이 변동하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놨다고 이제 해서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먼저 돼야 됩니다. 받는 것하고 부담하는 것이 이 밸런스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변동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으로 변동시켜야지 우리나라는 부담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2.5배로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일단 균형시키는 것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이번에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밸런스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또 뭐 우리가 그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나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그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이 계속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되게 한다. 그건 좋죠. 그렇죠. 지금은 균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위한 조치가 일단 시급하다. 제가 거기서 제일 생각할 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 개혁위원회 계시니까 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수익비가 2.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현재 받는 사람들 혹은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받을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낸돈 대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의 금액을 하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향시키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보험료를 내는 순간에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 개혁하더라도 과거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재산권이거든요. 네. 그 재산권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의 연금제도 운영에서 원칙이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금 급여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연금 깎기 시작하면 현재 그러면 우리 근로세대가 좋아할 것 같지만 근로세대 입장에서도 나도 또 깎일 수 있겠구나 하는 또 불안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하면 안 되고요. 다만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연금제도 개선할 때 연금액이 너무 그렇죠. 높은 데 많죠. 비해서 네. 국고보조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네. 있기 때문에 깎지는 말고 아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5년 동안 연동을 중단시키자 하는 그런 조치는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물가 상승률 연동을 중단시키면 자동적으로 연금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결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재정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제 정말 힘들면 절대액은 깎지 말고 물가 상승을 연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급여를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권인 국민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 해석에 따라서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보험료 내는 순간에 권리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연금액은 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 연기연금의 비율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연금을 늦추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연금액이 많은데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니까 5년 늦추면 최대 3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늦추게 되면 272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물론 늦게 받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자산 운용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수정을 해서 이게 사실 금리가 높았을 때는 뭐 7.2%라고 해봐야 지금 뭐 시중은행 금리도 7% 8%인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저금리로 다운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의 비율도 좀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이렇게 기금을 더 살리는 길이 아닌가. 네, 연기연금 지금 이자율이 좀 너무 높다. 연급여 수준을 높이 예를 들면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그 7.2%라는 것이 그 제도 만들 때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7.2%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면은 다시 그 7.2%를 좀 더 하향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만들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우리 지금 연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차례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이나 산재나 또는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했을 때 그 취지는 제가 읽은 바로는 한 30년, 40년 직장에서 평생 청춘을 바쳐서 일한 사람들이 은퇴를 했을 때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생계에 대한 지원 이런 제도를 미리 보수지만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분들이 근로생활을 하실 때 받던 급여만큼은 안 되지만 적어도 50%에서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노후에는 많아지긴 하지만 의료보험도 있고 하니 어느 정도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초에 그런 말씀하셨대요. 국민연금 개혁 수리적 논리적 합리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이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용성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용하 교수님과 이영주 대표께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분들 중에서 소득세 내는 분들이 전체 근로자의 한 25% 정도 되시더라고요. 20%.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그 내용도 차별화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국민연금 내는데 나중에 또 누구는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는데 이 사람은 세금도 안 내다가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연금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따져버리면 개인의 본능, 이 개인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동기부여 상당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서 국가가 하나의 그 정체성 있는 그런 개선안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개혁거리니까 마치 국민들께서는 야 앞으로 이게 다 바닥난단다. 논바닥 갈라지시 쩍쩍 갈라지고 이제 돈 하나도 없단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빨리 챙겨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 베이비부머 1세대들 지금 받는 돈이 부부 합산으로 해서 6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불평등하다. 제가 볼 때 한 0.1%가 될라나요? 6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이제 그게 언론에 나와버리면 99.9%에 해당하는 분들은 나는 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가 상당히 왜곡되는 내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중심을 잡고 다른 이슈를 꺼내지 말고 정말 이 복지제도 같으면 왜 이게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인데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이 60만 원 나오면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기본소득 보장제도도 거기에 있는 이유가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용학 교수님?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그 재정 계산을 하실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에서 영국에서 그런 삼중 잠금 장치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 좀 원칙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롯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연금 재정이나 또 연금에 의한 소득 보장이나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변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 원칙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정부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재정 안정성만 이런 식의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탈정치, 정치적 중립, 그냥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수용성 이야기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여당은 재정 안정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소득 대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계산 보고서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재정 계산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를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연금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만 자꾸 말씀을 하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또 사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부담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일반 국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 목표가 100이라면 100을 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50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수용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많이 받는 사람의 안다리를 잡고 건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영주 대표께서 많은 그 상담도 하시고 현장에서 들어보시는 이 국민들의 관심사는 절대적인 액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내가 지속 가능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 보장성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사실 그것도 세대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쳐보고 아파봐야 그제 가서 내가 건강을 좀 챙길 걸 생각하듯이 이 연금도 마찬가지 노후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인식 자체가 연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성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연금에 대한 인식을 점점 중요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연금의 문제는 연금의 중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는 이 지금 연금 받는 세대와 그다음에 앞으로 30년 후에 연금 받아야 될 하지만 지금은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세대와 이런 차이에 서로 이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연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고 반대로 젊은 세대는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에라 그냥 연금 안 하고 말지 하지 말지 제대로 없애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적인 개혁도 다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거를 그 yes or no,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것이 내 노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거기서 공적 연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연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꾸준한 사회적인 좀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가정주부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상당히 불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재산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정주부 같은 경우 연금이 가입 안 된다고 알고 있다가 네. 나중에 30만 원에서 어느 정도 20만 원, 30만 원 사이 연금을 내게 되면 가정주부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연금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재테크로 변화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재테크의 개념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정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테크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재정적인 부담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더러 많은 분들에게 차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버리거든요. 왜 가정주부들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이 된다,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중간에 치고 들어왔을까요? 뭐 이제 그 국민연금 가입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하는 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강제가입입니다. 그 강제가입인데 그 전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가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고용률이 유럽 국가에 비하면은 한 20% 정도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 그 서구 여성들은 그냥 그 계속 출산이나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데 네. 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뭐 일하시는 여성들이 늘긴 늘지만 네. 여전히 이 그 고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 혼자의 연금만으로는 사실 노후가 부족하니까 전업으로 집에 계시는 그 주부께서도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자. 꼭 그 주부뿐만 아닙니다. 네. 소득이 없는 사람도 그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국민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더 열어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이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취지 자체는 뭐 그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소득 여유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결국 또 이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낸 것만큼 받는 제도면 그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낸 것에 2.5배를 받는 제도인데 고소득자 중심으로 가입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뭐 이 기회를 드렸는데 여유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 드리고 네. 그런 결과가 소득 전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렇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적게 내고 낸 돈 대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고 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지만 좀 적게 받는 구조가 돼 있는데 임의가입자는 내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내 남편은 고소득자인데 나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소득 구간에서 내게 되면 특히 지금 임의가입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9만 원 내시는데 낸 돈 대비 수익비를 보면 이게 최대 뭐 거의 뭐 5배 이상도 나옵니다. 50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저 구간은 물론 임의가입 대상은 안 되지만 아주 최저 구간에서는 수익비가 9.7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고소득이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이 내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거 관계없이 주부께서도 내실 수 있다 보니까 낸 돈 대비의 이 수익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다들 몰리신 거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납부 그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생겼네. 이 안 낸 기간을 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목돈으로 한 번에 몇 천만 원 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내가 은행 예금이나 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비가 좋으니까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사회가 그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는 분명히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 그 합의의 본질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합치가 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의 문제가 차후에 발생됐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수정을 가감하게 하는 게 아마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생기고 앞으로 이제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양극단이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뭐 김용환 교수님 이번에 재정 계산하시면서 인구 동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용우 대표님도 현장에서 내용을 들으셨을 거고,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무엇이다. 이게 만약에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구역이나 소득 계층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용환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주신 게 이거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이건 사회적 이슈고 국가적인 이슈로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두 분 생각에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제안도 해주시고, 또 김용환 교수님은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이 개혁, 재정 건전성이냐 소득 대체율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연금 개혁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노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넉넉하지 않는 상황인데 보험료까지 올리려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 국민연금 가지고 노소득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노소득 보장의 중심축이긴 한데 국민연금으로 다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국민연금으로 이제 30년 정도 가입했을 때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소득 대출 한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향후에. 그러면은 노후에 필요한 소득 대출이 한 60%로 봤을 때 50%만 해도 예, 행복하겠습니다. 50대 60%로 뭐 볼 때 국민연금은 3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가 강제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 보험료로 한 사람 국민연금 보험료 9%인데 8.3%가 됩니다. 네. 거기도 소득 상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5% 정도의 소득 대체율이 가능합니다. 그럼 4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인들이 개인연금. 좀 개인연금이라든지 요즘 뭐 IRP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노후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시면 한 50대 60%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구하고 정말 국민연금도 나이발 형편도 안 되고 힘드신 분들은 또 기초연금으로 최고의 방어망으로 또 보존을 하고 뭐 네. 이렇게 노소득 보장 제도가 확립되어 나가야 되고 이미 제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노후 소득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 어르신들이 그 퇴직연금은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서 물론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융자금도 갚아야 되고 자녀 결혼에도 써야 네. 되고 노후에 또 목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뭐 이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나 우리 이제 세대들도 이제 본인의 노후도 걱정할 때가 됐다. 자녀의 교육이나 자녀의 미래만 걱정해서 자꾸 목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미니멈 보장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추가적인 알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이제 연금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좀 노후 복지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이제 저는 좀 약간 좀 크게 한번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이제 정보 관계 있으신 분에게 우리 국민들이 좀 연금을 개인연금을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전을 좀 완화해 주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자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연금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사회가 좀 공생을 하고 특히 청년들의 고용도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소비가 늘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는 지금 소비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축이 미덕이 아닙니다. 이제는
돈을 쌓아서 묻어두게 되면 사회는 돈맥 경화가 생기는 것이고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국가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자꾸 부자들이 사면 네.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사회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부동산과 연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연금은 완전히 자산의 본질이 다릅니다. 연금은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할수록 결국은 다 쓰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노후의 삶을 쓰시는 분들 보시면 공무원 연금 뭐 한 달에 300~4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다 쓰세요 그냥.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자산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내가 자산을 까먹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아깝습니다. 이래서 사실 연금에 대한 자산의 본질은 쓰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돈이 있으신 분들이 더 연금을 많이 준비함으로써 그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해준다면 오히려 사회가 더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저소득층에 연금을 줘서 이분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연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 사회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가 좀 더 안정되게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분께서 주신 말씀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의 이상적이고 상당히 그 담론적인 말씀인데 이거를 실질적인 경험론 측면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율과 수익률과 지출률을 대체율을 기타 등등을 계산해 내는가 이거는 상당히 시대마다 이 변화적인 요인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최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젊었을 때 일했던 만큼의 어떤 몇 %의 소득을 가지고 노후에도 건전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마치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고의 이런 비교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노름판에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저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과 이용우 대표가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옛날에 왜 재형저축 이런 걸 없애버렸을까. 재형저축 같은 거 좀 놔두고 이런 거 했으면은 근로자분들에게 세금 혜택도 주면서 또 국민연금 아까 말씀 주신 다른 재테크 방법을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근로가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듯이 그만큼 근로가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의 연금과 같은 보장을 하는 성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가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 연금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참 국민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고민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김용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용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 재정 문제도 재정 문제지만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두 분께서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